이번에는 선험적 관념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험적 관념론 하면은 대표적으로 칸트의 예를 들죠. 칸트, 이게 뭐니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인데 칸트 하면은 인식론에 관한 한, 즉 알매에 관한 한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영국의 경험론. 영국의 경험론이라고 했을 때 영국 지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영국의 경험론이라고 그래요. 모든 인식은 경험으로 출발한다. 이것이 이제 경험론적 입장이고, 대륙의 합리론. 이게 바로 이제 이짝 프랑스하고 이제 그 독일 이짝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인식론에서 합리주의, 특히 이제 대륙 지방 저기 플라톤 이웃들이겠죠. 합리주의를 대륙의 합리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칸트라는 분은 어려서부터는 그 합리주의 전통, 특히 볼프 철학에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합리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물리학, 수학 이런 것에 상당히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특히 뉴턴 물리학 이후에 거기 뉴턴의 역학을 많이 심취해서 봤다고 합니다. 이래서 칸트는 그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을 장단점이 있어요. 경험론적 인식론과 합리주의적 인식론의 장단점, 차이점이 있는데, 단점은 버리고 장점들을 끌어들여서 종합한다라고 보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주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감성은 감각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성은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이 자료들을 생각을 사유를 하는 거예요. 추리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이제 사유의 기능, 이성의 사유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식 주관은 두 주관이 있는데, 요거를 종합한다라고 보면 돼요. 특히 수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논리학 이런 계통의 학문들은, 기하학이라든지 이런 계통의 학문들은 순수한 이성을 가지고 추론을 통해서 나오는 학문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에 1 더하기 1은 2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수학적 이론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토끼 한 마리에다가 호랑이 한 마리, 두 마리인데 내일 가면은 한 마리가 될 수 있어요. 왜?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었으니까. 그럼 실질적으로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죠? 자,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라는 말을 썼을 때 현실적으로는 그것들이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들도 뭐 10의 마이너스 13승인가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죽어있는 세포들을 밖으로 배출하고, 영양 공급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변화해 가는데, 다만 감각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나는 것이 머리 지성을 통한, 이성을 통한 추리 지식이에요. 그런데 1차적으로 실험을 하든 뭐든 어떤 지식들은 1차적으로 감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렇죠? 내가 보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과연 그럴까? 따져보고. 그래서 감성적 사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지식도 인식에 제공할 수 있겠죠. 경험주의 철학은 철저하게도 경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양자를 종합하는 것이 이제 칸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칸트는 합리주의적 전통과 경험주의적 전통을, 양자를 종합하는데, 우선 그 종합한 것이 칸트의 선험적 관념론이라고 타이틀을 붙여놓고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나오는 인식 체계예요. 이건 잠시 후에 보고 우선 칸트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칸트의 진리 인식은 좀 이따 하고 일단은 그 경험주의와 합리주의 종합한 칸트라고 얘기했지만 좀 이따 하고 우선 칸트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죠. 칸트는 세상에서 가장 규칙적인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칸트가 이제 살았던 그 동네에서는 칸트는 밥 먹는 시간도 일정하고 잠자는 시간도 일정하고 또 산보하는 시간도 일정하고 휴식 시간도 일정하고 그러니까 칸트의 생활을 보면은 아 지금 시간이 몇 시에 그걸 알 정도였대요. 아주 정확한 사람이기도 하죠. 칸트는 원래 보다시피 1724년도에 출생을 했어요. 어디에서 출생했냐면 동프로이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칸트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총 자녀가 11명이 낳았는데 그 중에서도 네 번째로 칸트를 낳았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낳았죠, 그죠? 그리고 칸트는 젊은 시절에는 뉴턴 과학과 그 물리학 이런 것에 이제 많이 심취해 있었고 공부도 열심히 했죠. 그런데 운이 나빠서인지 자기 꿈이 대학 졸업하고 이제 석사도 졸업하고 뭐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박사도 이제 거의 이제 다 끝났는데 대학 교수를 못했어요. 이제 이 교수가 되려고 학위 논문도 이제 다 쓰고도 그랬는데 나중에 45살쯤 돼서 교수가 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뭐 했느냐? 아르바이트 했어요. 저기 강사 노릇도 하고 뭣도 하고 뭐 거의 아르바이트 수준이죠. 그러다가 늦게 45살이 되면서 정식 교수로 임명되죠. 자, 이때부터 칸트는 대작을 만들어냅니다. 그 대작이 엄청난 저술인데 그 저술이 세 비판서라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 비판서가 뭐냐면은 순수 이성 비판, 그 다음에 실천 이성 비판, 그 다음에 판단력 비판. 이 세 가지 3대 비판서가 아주 유명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 비판서를 내고 결국은 80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마감을 하는데 저 칸트도 마지막 말이 한마디요. 그것이 좋다. 요 말만 남기고 죽었어요. 후회 없이 죽은 사람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보면은 한번 봅시다. 칸트의 죽음 해가지고 as is good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으로 좋다. 이제 칸트의 묘비예요. 저게 칸트는 지금도 그 자기가 살았던 그 도시에 저 묘비가 있는데 저 묘비에 어떻게 쓰여 있느냐면은 실천 이성 비판 글의 마지막 글귀에 나오는 얘기가 묘비에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내가 자주 그리고 계속해서 성찰할수록 더욱더 새롭고 점점 더 큰 경탄과 외경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 머리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마음 안에 도덕 법칙이다. 이런 문구가 저 묘비의 비석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세상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자, 그럼 칸트의 그 선험적 관념론. 다시 말해서 진리 인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다루고 있죠. 진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험주의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합리주의적 방법도 확보를 해야 돼요. 양자를 종합해야만이 칸트의 진리 인식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주장을 얘기를 나누느냐면은 우리가 이거 봅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물컵이요.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요. 늘 배웠기 때문에.
근데 야, 이게 물컵임을 네 어찌 알았느냐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거 확실히 물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비유를 든다면은 7살 난 어린, 3살 난 어린애가 이게 사람들 보면 우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야, 이것은 사람이다. 다 알았어. 근데 사람같이 생긴 유인원, 뭐 원숭이도 좋고 침팬지도 좋고, 근데 침팬지를 아주 사람같이 만들어 버렸어. 야, 근데 저것은 침팬지고 이것은 사람이다라는 거 분명히 구분이 되죠. 근데 그렇다면은 야, 저거 침팬지라는 걸 7살 어린애한테 침팬지 어떻게 알았냐? 그럼 진짜 확실하게 침팬지요? 라고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때 내가 진리 인식을 확실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확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진리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봅시다. 우선 진리 인식을 하려면은 진리 인식하는 주체가 필요해요. 주체라는 것은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럼 결국은 사유 주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유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그 사유 속에서 지금 인식이든지 진리 인식이든지 뭐든지 이루어지는 건데 그 마음 주체요. 그런데 거기 중에서 담당하는 것이 사유 주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유 주관. 그 마음 중에서도 사유만이 결국 인식을 담당하는 하나의 부서다.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유 주관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칸트에 의하면은 3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어려운 얘기들이 자꾸 등장하는데 이 사유 주관을 달리 표현한다면 이성이라고 우리 지금까지 떠들었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성이라 그러니까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얘기할 적에 순수 이성 비판은 아까 3대 비판서 얘기할 적에 순서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세 비판서라고 얘기했죠. 거기서 순수 이성 비판은 인식론에 관해서 다루어요. 실천 이성 비판은 인간의 예를 들면은 행동, 좋다는 게 뭐니까 행동과 관련된 선의지에 대해서 다뤄요. 선의지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이 도덕적인 것,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판단력 비판에서는 어떻게 보면 목적론적인 입장, 즉 감성적 미학을 다룬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측면들을 다루는 것이 판단력 비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자세하게 다 얘기하는 건 힘들고 우선 인식론에 관한 한 인식 주관의 문제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제목이 선험적 관념론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서 선험적 관념론이 인식론의 주요 요소가 되는지. 인식 주관은 사유 주관 이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칸트의 이성은 크게 3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이성이라고 결정이 넓은 의미에서 이성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넓은 이성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성 속에는 감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 진리 카이터 해가지고 이 감성은 수용 능력이라고 얘기해. 이성이 지금 우리가 알 및 주관을 얘기하는데 사유주관을 가만히 따져보니까 감성적 영역, 감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 부분이 뭐냐 하니 감성은 받아들이는 능력이요. 수용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물병을 바라볼 적에 이 물병을 지금 내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 어떤 수용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싹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고 똑똑 이런 거 다 보이죠.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고 이게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감각을 통해서 자 촉각, 냄새 맡아보고 또 맛보고 미각 또 이렇게 만져보고 소리도 내보고 이 지금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금 들어온 겁니다. 이게 다양한 직관 표상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이제 어려운 얘기를 좀 써볼게요. 수용 능력이라고 얘기해. 일단 들어왔어. 그거를 우리는 감성이라고 얘기하더라. 두 번째로는 지성이 있습니다. 지성. 페어스탄트라는 독일어인데 지성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보면은 이 지성은 그 사유 능력 중에서 추론 능력, 우리가 지금까지 이성이라고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지금까지 이성이라는 개념을 많이 썼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성, 오성. 다시 말해서 이성은 이성인데, 그 지성은 이성인데 지성은 뭐냐면은 감각적 자료들만 가지고 조물딱 생각하는 이성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밑에 네 번째는 이론 이성이라는 말 썼어요. 여기는 아주 좁은 의미의 이성인데 이 순수 사유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성도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 하나는 감정, 감각과 직접 관련돼 가지고 어떤 개념들을 다루는 것을 감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넓은 의미의 이성이요. 감성이라고 나눠지고, 그 다음에 감각적인 이것들을 갖다가 다루는 이성, 감각적인 이것을 다루는 이성, 요거를 지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식은 경험적인 것, 경험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제외하고서는 인식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모든 인식은 경험을 통해서 들어와야만이 진리 인식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칸트예요. 경험을 떠난 것들은 진리 인식이란 반열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경험을 떠나 있는 것, 예를 들면 경험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영혼이라든지, 영혼 경험됩니까? 세계가 무한하다. 여러분들 경험돼요? 전지전능한 신은 있다. 경험됩니까? 자, 이런 것들은 경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 인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리 인식의 대상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한해서만 주어져요. 그런데 그 진리 인식의 대상에 대해서 사유하는 주체는 아까 두 개인데 감성적인 부분하고 지성적인 부분이라고 나눴어요. 그런데 지성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만 다루는 그런 이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럼 이 경험을 넘어서 있는 것까지 생각하는 이성이 또 하나 있더라. 그 이성의 부분이 저거 이론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표현은 부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순수 사유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신에 대해서 사유합니다. 영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세계가 무한하냐 유한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이것은 이런 순수 이성이라고 불리는 이론 이성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한다. 그러니까 사유 주관도 이렇게 담당 부서별로 딱딱 쪼개놨어요. 그 다음에 이 칸트가 이제 또 하나는 여기 인식의 두 형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형식이라는 말을 또 썼어요. 또 어려운 말 자꾸 이제 등장하는데 형식은 폼이요, 폼. 폼은 틀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틀. 그러니까 인식에 틀이 있다 그 얘기했죠. 인식의 두 형식을 때는 형식. 그럼 두 가지 틀이 하면은 앞에서 우리 감성과 지성 얘기했으니까 틀도 결국은 두 개밖에 없을 것 같다. 이거 얼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칸트는 감성적 직관 형식, 감성적 직관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틀이 있고, 또 하나는 지성적 직관 형식, 지성이 사유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사유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는 형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점점 어려워지죠. 어려워지니까 다음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그림을 그렸어요. 하도 어려워가지고. 지성의 인식 과정 이렇게 했어요. 여기 조금 한 번 더 가면은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근데 복잡하기 전에 우선 요걸 보자 이거예요.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 세계는 물자체의 세계라고 얘기해요. 물자체라고 하는 것은 바깥 세상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인식 주관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면 바깥을 갖다가 물자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물자체 이 바깥 세상을 봐봐요. 그런데 우리는 딱 보면은 아 저것도 책상이고 뭐고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일정한 형식의 틀 속에서 지금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저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는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밖에 봅시다. 밖에 여러분들이 대자연을 딱 바라보면서 우리 집 앞에 화단에 있는 장미꽃이 피어 있다. 화단에 아름다운 장미꽃 한 송이가 피어 있다. 그 장미꽃이 피어 있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 그렇죠? 그리고 그 장미꽃이 그러한 공간의 영향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피어 있기 전에는 뭐였나? 장미꽃 없었어. 그런데 지금 그런 시간이 경과하면서 또 공간적으로 그런 틀을 갖추면서 장미꽃이 피어 있었던 거예요. 피기 전에는 없었어. 그 대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없는 세계에서 창조되는 거예요.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 자체의 세계는 뭔지는 몰라. 있긴 있어. 우리 인식 주관에서 보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뭔지는 몰라. 그러나 뭔가는 있어.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몰라. 그것을 인식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자료도 아니야. 그냥 무질서한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걸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뭔가를 만들려고 그 자료를 가지고 뭔가를 첨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뭔가를 주물떡주물떡 해줘야만이 자기가 만들 거 아니에요. 그림을 내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형식의 틀 속에 정리가 돼야만이 우리가 감각의 대상이 된다. 이 감각의 대상이는, 자 그러면은 장미꽃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흐름과 공간이라는 영역이 틀 속에서 정리가 돼야만이 장미꽃이 저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감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성이라는 건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각으로 딱 보니까 아 장미 이렇게 생겼구나. 빨간색, 냄새 여러 가지 이제 감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경험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봤다고 가정을 해봐. 빨갛네? 잎이 몇 개가 있네? 냄새는 이런 냄새네? 어이구, 이거 가시도 있고, 이렇게 생겼고, 이거요. 겨우 이런 자료들이 들어옵니다, 머릿속에. 여기 일단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칸트 용어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하에 이런 다양한 직관 표상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크기, 모양, 색깔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감성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감각 경험이라고 얘기해요. 이 다양한 직관 이 표상들을 뭔가는 내가 있어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정리하는 것이 지성 영역이에요. 지성 영역은 그것도 일종의 틀이요. 형식. 그 틀 속에 이런 다양한 직관 표상들을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은 쫙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인식 결과. 장미꽃 딱 나오는 거예요. 장미꽃인 줄을 지금 그 다양한 직관 표상, 감성으로 받아들여진 다양한 직관 표상들을 우리 머릿속 속에서 받아들인 것을 갖다가 지성 영역의 형식적 틀 속에다 자기가 딱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더니 인식이 딱 나온 거예요. 장미꽃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과정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내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지금 저렇게 표현했지만 이제 좀 더 여기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말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까는 그림으로 좀 보여준 거고 말로 보면은 외부 세계 있죠. 이 물 자체라고 얘기해. 우리는 외부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과연 시간과 공간이 있을까?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들이 흘러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진짜로 내 인식 주관과는 상관없이 밖에 있을까? 공간, 일정한 부피를 가지고 이 절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오늘날 현대 물리학적인 입장에서는 참 애매한 말이죠, 그죠? 그 고대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물질의 변화가 결국 시간의 흐름 척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 물질의 변화에 따라서 그 이루어지는 위치, 점유물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만 의식 속에 한번 시간과 공간이라는 걸 생각해봐. 어떤 상당히 즐거운 일을 겪어서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 시간이 더디게 흘러. 그런데 우리가 하기 싫은 거, 정말로 하기 싫은 거 막 하려고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 빨리 시간 가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의식 속에서는 시간도 늘어났다 줄어났다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그런데 우리 자연의 시간을 보면은 우리는 하루 해가 지나가죠, 그죠? 그 기준은 뭐예요? 해가 떠서 다음에 또 해 뜰 때 하루라고 치는 거예요. 1년이라고 치는 것은 지금 이런 계절 속에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싹 돌았을 때 1년이라고 치는 거고, 그렇게 정한 겁니다. 물리적인 운동에 따라서. 그럼 이 세상에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라는 게 있을까? 그러면 블랙홀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시간과 공간이 있을까? 블랙홀 속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다 녹아버립니다. 모든 에너지들이 다 녹아버린 상태니까. 물 자체, 모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고 믿고 있어. 그런데 있는지 어쩌는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밖에 외부 세계는 모릅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인식 주관 속에 들어있는 요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선 경험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경험주의적 방식이죠.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식은 이 감정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감각적 자료들을 일단 정리해가지고 크기, 모양, 색깔, 이런 수적으로 얼마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것을 선험적 직관 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선험적 경험 이전에 있는 형식, 선험적 직관 형식, 이 감성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이 가능한 거예요. 형식에 정리가 안 됐으면 감각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물 자체는 감각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거기 감각하면서 다양한 직관 표상들이 형성이 된다. 이게 감성 영역에서 나오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걸 갖다가 이제 다양한 직관 표상, 정리된 직관 표상들이 이루어지면은 지성의 영역에 딱 넘겨. 지성의 영역에 넘기는 것이 이게 지성 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성 형식도 선험적이야. 경험 이전부터 어떤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이 12범주 판단 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12판단인데, 12판단이 질, 양, 관계, 양상, 4가지가 있어요. 질의 판단, 양의 판단, 관계 판단, 양상 판단, 이 4가지가 있는데, 지금 사유 속으로 들어오니까 지성이 진리 인식 판단하는 것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감각적으로 들어온 이 표상들을 갖다가 과연 그게 장미인지 뭐 배추꽃인지 뭔지 노랑나비인지 알기 위해서 지금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다양한 표상들을 지금 12범주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여기 12판단에서 나오는 건데, 아까 질, 양, 관계, 양상, 질의 판단에서 3가지로 나눕니다. 양의 판단에서 또 3가지로 나와요. 예를 들면 양 하면은, 야, 그 네가 본 거 그거 수적으로 몇 개 더냐? 전체 더냐? 아니면 하나 더냐? 아니면 몇 개 더냐? 그러니까 양적으로 볼 적이 저 장미꽃이 모든 전체의 이 장미꽃을 말한 거냐? 이게 전체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범주, 전칭 범주라고 얘기하면 되죠. 하나 더냐? 장미꽃 하나가 되겠지. 하나라면은 이건 단칭 판단이에요. 단칭 판단. 이거는 하나 단칭 범주예요. 몇몇 개더라? 그때는 수다 판단.
수다 범주. 이렇게 범주도 예를 들면 양의 범주도 세 개로 나눠져요. 질의 범주도 또 세 개로 나눠집니다. 뭐 관계 범주, 양상 범주. 이렇게 해서 총 합쳐서 12범주에서 12범주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지성의 선험적 형식이요. 여기다가 재료들을 쫙 집어넣는 거예요. 수적으로 몇 개 되냐, 질적으로 뭐 되냐, 뭐 양상 관계들이 어떤 관계들이냐, 다른 것과 또 이 실체 범주냐, 뭐 이런 것들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그 역할을 집어넣는 담당 역할을 하는 것이 선험적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험이라는 건 경험 이전에 있는, 그러면 경험 이전에 있었던 그런 부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선험적 영역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범주의 직관 표상들을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수적으로 몇 개고 뭐고 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자아가, 나의 순수적인 자아가, 이게 순수 통각이라고 하는데, 통각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깨우칠 각자, 우리 각자 있잖아. 각성을 할 때 각. 이게 통각이요. 통체적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순수 통각적 부분에서 이게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떨기 장미꽃이야. 요렇게 개념을 산출해 낸다면 요게 바로 인식이요. 그래서 그거 한떨기 장미꽃이구나. 요렇게 이제 된 거지 이제. 그걸 선험적 종합 판단, 선천적 종합 판단에 의해서 그런 인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식론, 선험적 이런 두 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성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성 속에서. 그럼 이성 속에서 밖에 있는 것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든 알면 선험적 지성 속에서 감성 형식과 지성 형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기 속에서 이루어진 지식을 우리 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은 장미꽃 보고 저건 장미꽃이야. 딱 보고 저건 사람이야. 딱 보고 저건 개야. 얼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인식 과정을 통해서 저건 개라는 것이 확실한 진리다. 인식을 전개해 나갑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또 이제 등장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세계를 지금 우리는 세계,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다양한 이런 것들은 인간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컵이라고 부르고 이건 책상이라고 부르고 다양한 이건 빛이라고 얘기하고 다양한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죠. 언어를 가지고. 물론 언어는 영어하고 뭐 한국하고 다 다르겠지만 일단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 언어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산속에 들어있는 토끼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토끼가 이것은 사람이고 이것은 나무고 이것은 풀이고 그걸 인식하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토끼가 배우는 거 봤어요? 그러면 토끼가 나는 곧 죽을 거야. 이 죽음이라는 개념 그렇게 막 되뇌이면서 죽어야지 이런 할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개념을 몰라. 다만 본능적으로 튀는 거지. 만약에 죽을 것 같으면. 배고프니까 먹는 거고. 근데 인간은 죽음이라는 개념도 알고 지금 장미라는 개념, 토끼라는 개념, 나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다 인식하고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소나무다, 이것은 솔잎이다, 이것은 뭐 지렁이다, 이것은 개다, 토끼다 이렇게 명칭을 딱지를 붙여놓고 지금 우리가 활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식으로. 그러니까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구나.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 인식에 의해서 그렇게 이름 붙여진, 그래서 자연한테 질서를 매겨놓고 이것은 개, 이것은 뭐 토끼, 이것은 비구름 질서를 매겨놓고 그 개념을 가지고 인식해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러면 자연의 질서를 매겨놓고 그거를 인식한다는 것은 결국은 토끼는 못하고 있거든. 개도 못하고 있거든. 인간은 하고 있어. 인간이 그게 구성이구나. 이게 칸트의 인식론에 있어서 구성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결론은 이런 얘기도까지. 인식은, 자연에 대한 인식은 자연에 대한 질서를 투여하고 결국 인간의 인식은 자연에 대한 입법자로서의 역할을 하는구나. 입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칙을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인식론에 있어서 대응설이었습니다. 대응설이라는 것은 밖에 사물이 저렇게 있고 그대로 대응해가지고 내 지성 속에서 그런 관념이 형성이 됐고, 이게 대응하는 거예요. 이 관념과 저 사물이 일치하면 진리라고 알고,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거 내 관념하고 틀리니까 아니다고 얘기하고, 이걸 대응설이라고 얘기해요. 이랬었는데 칸트에 이르러서는 대응설 아니다, 구성설이다. 밖에 있는 그런 사물이 있으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것이라고 구성을 했어. 구성을 했고 지금 그대로 예를 들면 나무라고 한다면 나무를 인식을 구성을 했고 거기에 나무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내가 지금 살고 있어. 이래서 자연에 대해서 질서를 매겨놓는 거야. 입법자야. 그러면은 만약에 그 미래에서 온 그 외계인이 있다면은 딱 보면서 자연에 대한 질서를 나무라고 질서를 매기지 않고 요거는 똥이라고 질서를 매긴다. 저거는 이파리라고 질서를 매기지 않고 뿌리라고 질서를 매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우리는 내가 우리 인식 구조상에서는 저것은 나무는 이렇게 생기고 똥이 아니고 나무고 이파리는 이런 거고 가지는 줄기고 이렇게 지금 명칭을 붙여놓고 그 질서에 따라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구성설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철학을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냐면은, 자 봐요. 어떤 사람이 지금 정치에서도 끊임없이 지가 옳다고 싸우잖아. 너 잘 틀렸고 내 거가 옳다. 그럼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선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자, 판단 기준 나에게 있어요. 그 사람 선한지 악한지 네가 어떻게 아냐? 얘기해봐라. 그러면 나는 선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알을 딱 비추어서 그 사람을 관찰해 보니까 이 선하고 일치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선하지 않아. 그럼 이 선의 관념이 다른 사람은 또 달라지면 어떻게 되냐? 달리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다르다는 것은 서로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식이라고 하는. 진리 인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누가 정의로운 사람이냐? 정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판단을 내릴 때도 결국은 그래서 인식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인식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올바르고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도덕적이고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칸트는 여기서 구성설, 인식은 인간의 누구나 다 저런 선언적으로 저런 감정 형식과 지성 형식이 타고나기 이전부터 이미 그 형식 자체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너나 나나 누구나 똑같은 형식적 틀이 있고 감각의 똑같은 관찰을 통해서 자료들을 거기다 딱 입력시켜서 나온다면은 똑같은 인식의 결과가 나온다. 장미꽃이라고. 라고 이제 본 거지. 그러니까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다양한 행동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저런 감성 형식과 지성 형식이 있으니까 이 행동들에 대한 표상들이, 직관 표상들이 들어가서 누구나 이제 관찰하게 되면은 인식 주관 지성 형식이 12범주 속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것은 선한 거다, 이것은 악한 거다. 그래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딱 판단해내는 것이 순수 통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이거 지금 개념적 산출 인식이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론이 그렇게 이 골치 아픈 것을 왜 그렇게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진리탐구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의 선험적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험적 영역, 선험적 관념론이라고 이렇게 큰 타이틀을 붙여놓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앞서 유물론 배웠습니다. 그죠? 영혼 따위란 없다. 없으면서도 감각적인 것은 또 인정을 했어요. 그럼 감각적 사고는 결국은 원자들의 운동 방식이었다. 뭐 이렇게 궤적을 누리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러니까 마음은 없더라. 그래서 유물론에 빠졌다. 그런데 또 칸트 쪽으로 아니 저기 플라톤 쪽으로 들어와서는 참된 것은 진짜로 있다. 이데아와 같은 영혼 불멸한 영혼. 결국은 나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순수 영혼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이데아의 지식을 참된 진리를 내가 습득함으로써 영혼 불멸해지려고 노력한다. 이 마음. 그다음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데카르트도 이제 사유실체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경험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버클리 같은 경우 그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마음의 어떤 관념이 만들어지는 거고 생각이 되더라. 진리 인식이 거기서 나오더라. 경험을 통해서 관념들만이 있는 거다. 이 버클리 주관적 관념론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진리론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나중에 종합한 것이 이제 칸트의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한 칸트. 그 인식론도 지금 이 영국의 경험론적인 측면도 받아들이고 합리론적인 사실체 이런 입장도 받아들이고 해서 감성 형식과 지성 형식 저런 개념들을 쓰면서 설명을 해서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지식들은 모두 진리 인식에 들어올 수 있다. 예, 칸트의 선험적 자아가 구성해낸 거다. 그래서 인간은 인식론은 진리 인식은 구성설이다. 이게 칸트의 인식론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해놓고 제가 마음은 결국은 선험적 진리론, 선험적 진리론, 칸트의 구성설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음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사유, 그 문제를 가지고 다뤘어요. 이상으로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동양의 인성론적 접근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